아나운서 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고 있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북한을 국빈 방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갖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여당의 제안을 고려하겠다는 맞제안을 내놨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여야 대변인들로부터 여야 입장 들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도 오늘부터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특집 기획 인터뷰를 연속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 들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수요일에는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얘기 나눠봅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첫 소식은 푸틴의 방북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새벽 북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다고 지금 막 보도가 나왔고요. 자, 북러는 지난 2000년 친선 및 설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던 만큼 24년 만에 두 단계 격상한 관계 맺게 되는 건데요. 두 분의 평가 들어봅니다. 먼저 곽규택 대변인부터 평가를 해주세요. 예,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그 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론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북러 간의 이제 군사적인 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장 우려가 되죠. 네.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북한의 지원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은 반대로 뭐 미사일, 위성, 핵 기술에 있어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제재 결의를 위반한 좀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또 회담 전에는 국내외 언론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요. 아마 오늘 체결됐다고 하는 그 문서의 내용, 조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윤종군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협정의 내용에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사실 이제 그것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그 여부는 이제 좀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예전에 이제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러시아 국민들도 그 국가 이미지 조사 이런 거 하면은 뭐 한국이 뭐 1등 이렇게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과도하게 좀 이념을 앞세운 초기에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러시아를 자극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이제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런 여건을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여당에서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서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북러 간의 협력에 다소 거리를 뒀던 북러와의 협력에 다소 거리 뒀던 중국이 미묘한 시기에 한국과 안보 관련 대화체를 가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한중 고위급 외교회담의 의미 윤종군 대변인부터 먼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동북아 정세가 이제 급격하게 막 이제 변화를 좀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그것은 이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제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북한하고 러시아 회담에 대응하는 어떤 맞대응 성격의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오랜 전부터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지금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계속 좀 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서 좀 긴장이 조성될 때 중국이 이제 적절하게 좀 개입도 하고 예전에 이제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중국과 이제 한국과의 이제 관계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면서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때 그나마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때도 북한에서 미사일 많이 쏘고 이럴 때 중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좀 상황 관리가 되고 좀 상황이 좀 해결됐던 그런 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할 정도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진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곽규택 대변인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지난달에 4년 5개월여 만에 한국, 또 중국, 일본 간의 또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개최가 됐고요. 또 이번 안보 관련된 회의는 약 9년 만에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지금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중러 이 밀착 관계를 어떻게든 조금 완화를 시켜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우리나라와의 별도의 안보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그 결속 관계를 조금 약화시키는데 좀 중요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으로서도 이 한반도에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아주 경계를 해왔었거든요. 중국에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고려해서 아마 또 한국과의 대화 채널을 새롭게 가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중국과의 이런 대화 채널을 좀 다변화하고 더 강화해 나가는 것도 물론이고 또 전통적인 우리 우방 국가들과도 지금 긴밀하게 안보 협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의정 갈등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하루 집단 휴진과 대규모 집회 벌였던 의사들이 앞으로 대정부 투쟁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 법적 조치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법인 해상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의협이 더 강경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자, 일단 의협의 투쟁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그 곽 대변인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이런 좀 불법적인 집단 휴진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조금 강경하고 또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대형 병원을 비롯해서 그 동네 병원들이 일방적인 휴진에 들어감으로 해서 환자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이고 특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의료계에서 일방적인 휴진이라든지 집단 휴진 이런 것은 정말 좀 잘못된 대응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그 정부는 그동안 뭐 대화의 장을 여러 차례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의료계 내부 관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의협 그리고 뭐 대형 병원 또 전공의 단체 이런 곳에서 통일된 의견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면이 있고요. 반면에 또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기존의 행정 처분을 철회하겠다 이런 또 유화책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료계에서는 하루빨리 정부와 또 대화의 장에 나서고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을 좀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훈 대변인님은 정부 대응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 보면 특수부 수사식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뭐 지난달에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제안을 했던 건데 여야정 협의체
의사단체까지 포함하는 좀 의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자 이런 제안도 좀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 단체들 내부에 좀 이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 단체들까지 이제 포괄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이라도 좀 진보 전진을 해나가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좀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정부에서 그 의사들 리베이트 뭐 이걸 또 터뜨렸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또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부 운영 해나가는 행태 한쪽에서는 이제 뭐 리베이트 그거 가지고 이제 의사들 엄청나게 이제 또 쥐잡듯이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온건책도 좀 쓰고 이런 것이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수사할 때는 좀 먹히는 그런 방식인지 모르겠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저는 이렇게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리베이트 문제 나오면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판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대화의 대상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의사 단체들도 의료진들도. 그런데 한쪽에서 또 이렇게 아무 때라도 할 수 있는 수사를 지금 같은 국면에 이렇게 들이밀고 들어오면 대화가 잘 되겠는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리베이트 수사하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리베이트 수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 그러면 이런 의료 집단 행동에 대해 가지고 그걸 뭐 대응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니까 국민들이 그런 이제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강원 양면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눈에 이제 많이 보이는 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진정성 있게 좀 대화 테이블을 만들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도 요새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 문자를 많이 받거든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이 파업 때문에 정말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료진하고 정부하고 우리 치킨 게임처럼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금이라도 좀 조속히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구 대변인님이 이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맞는 말씀이고 지금 정작 대화 테이블이 정말 시급한 곳이 또 국회입니다. 국회 이제 원 구성 협상 교착 상태인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 이렇게 민주당에게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을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1년은 민주당 맡고 그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에 돌려달라.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답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윤종군 대변인님. 우선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신 전제가 좀 틀렸다. 지금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런 이유가 도저히 아니거든요. 그걸 이제 상황 판단을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건데 저희가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국정기조의 전환이었어요. 25대 총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거부권 통치 이런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해라. 그래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밝혀주신 민심이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법사위하고 이제 운영위를 하겠다고 하는 거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런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박찬대 대표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의 연장에서 박찬대 대표님의 어떤 제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법사위 운영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국정기조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그것의 어떤 그 평가의 척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벌써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안 하신다고 보장을 하면 넘겨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이라도 22대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을 수용해서 국정기조를 전환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보고 자꾸 이제 다른 쪽으로 보니까 타협책이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시각 교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곽규택 네. 대변인님 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맞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원구성 협상했을 때는 없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 로펌처럼 법사위가 운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또한 처음에
법사위 운영위를 요구할 때는 뭐 전제적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법사위 운영위를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다가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회의장이 일당을 맡으면 이 당에서 맡아왔던 게 전통이고 최소한의 법안 통과에 대한 견제 장치다.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최소한의 요구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안한 안을 보면 그러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좀 비교적 정상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탈반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조금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1년 동안 그러면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거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의회에서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제안한 어떤 협상안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그냥 거절하는 것이 거의 명백해 보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새로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협상안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국회 과방위가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연구 장악법 날치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곽규택 대변인 여당 입장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공영방송 KBS와 MBC 또 EBS 이런 방송들이 다 공영방송인데 지금 이제 이사진이 아마 6명 또는 9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똑같이 21명까지로 이사진을 대폭 늘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을 내면서 명분으로는 이런 공영방송의 정치권 외에도 다양한 그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명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이 3개의 공영방송의 이사진으로 보강하려고 하는 그 법안을 보면 뭐 언론 노조라든지 뭐 시청자위원회 이런 각종 단체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민주당 성향의 그런 구성원들로 돼 있다는 것은 다 방송계나 언론계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진으로 채워서 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친민주당 인사로 구성하겠다 하는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3법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의도입니다. 예. 윤종근 대변인님,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이나 이제 방심이나 정말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뭐 야당 추천목 이제 아까 이제 앞에서 관례 말씀하셨는데 관례대로 하면 이제 민주당 추천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동안의 관례인데 우리 민주당 최민희 의원님만 해도 뭐 7개월 며칠 동안 전혀 이제 대통령 임명을 안 해서 일도 못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수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상 초유로 EBS에 대한 어떤 그 압수수색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이고 필요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날치기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참석하지 않으시고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막거나 강행 투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날치기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국민을 좀 넓게 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론 노조, 무슨 시청자위원회, 시민 참여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은 다 민주당 성향이다. 왜 이런 전제를 깔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 언론 노조가 이재명 대표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청자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중립적인 기구거든요. 어떤 정치색을 띠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 어떤 그 단체와 조직에 속하지 않은 제3의 어떤 시민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자꾸 색깔론적인 시각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당사자만이 그 문제 해결 주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다 봉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를 뭐 친하게 이렇게 봐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언론 노조나 이런 데들이. 그래서 언론 노조나 시청자위원회나 이렇게 시민들이 방송 이제 방송 3법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않으셨으면 만약에 좋겠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새롭게 이사진을 추천할 수 있는 그 단체들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한번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원하는 단체는 과연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할 수 있는 건데 지난번에 대통령 제2요구 이후에 다시 그 법안을 그대로 다시 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뭐 국민의힘 쪽에 하고는 대화할 의사가 없다 이런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방송 3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 친화적인 공영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관련된 거 또 약간 연관된 게 뭐냐면 그 한국기자협회 아까 언론노조가 이재명 대표 뭐 비판도 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일부 언론을 검찰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건 일부 법조기자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언론 전체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진 이유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일단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윤종군 대변인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해명을 하셨다고 보고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출두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진위와 좀 달리 전달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후에 이제 저도 먼저 회의석상에서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저도 이제 직접 듣고 했는데 무분별하게 검찰발 이제 소식을 이제 받아쓰기 하는 그런 일부 이제 법조 기자들을 비판한 거다. 우리가 뭐 그동안 언론의 어떤 공정하고 정의로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많이 정말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 언론인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언 하나 가지고 모든 언론인들을 이렇게 뭐 그렇게 이제 애완견으로 폄훼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건 좀 과도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특별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나 이런 이제 기사들에서 나오는 그런 걸 보면 아주 일방적으로 검찰발 수사만 수사 내용만 이렇게 받아쓰기 하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해명하는 그런 기사들은 제대로 내용도 실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언론노조 그쪽 3단체에서 했던 성명서를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검찰 개발 이런 것만 쓰는 그동안 써왔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이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 출신 곽규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금요일 날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애완견 발언을 했는데 저는 다분히 의도된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요. 준비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검찰의 뭐 공수사실만 받아 쓰는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누가 들어봐도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 반감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론의 길들이기 이런 부분을 우려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발언을 한 장소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것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언론노조와 또 기자협회 등에서 월요일 날 뭐 성명서를 내긴 했지만 만약에 이 언론노조와 기자협회에서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을 항의를 할 거였으면 당장 월요일 날 그런 성명이 나왔어야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애완견 운운하는 발언을 했으면 아마 국민의힘 당사가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명의 내용 또한 뭐 스스로의 뭐 그런 행태에서 반성한다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너무 친민주당적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은희 님이요. 윤정근 대변인님. 네. 지금 의료 사태에 대한 민주당 대처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정부와 함께 목소리 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저희가 내고 있죠. 네. 예,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분명히 찬성 입장을 내고 있고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이 사태에 대해서 파업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휴진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저희는 의정 협의체를 제안을 한 것이고 그러나 네. 그런 대화 테이블이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거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자. 그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저지 특위가 오늘 대법원을 방문해서 이 대표 연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뭐 앞서서 첫 회의에서는 국회가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했다 이런 목소리도 냈어요. 시간 관계상 곽규택 대변인 짧게 이 배경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 대북 송금 사건까지 포함이 된다면은 4개의 재판이 열리고 있고 총 8개의 사건 11개의 혐의 이렇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물론 뭐 사안 자체가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재판이 너무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헌법 84조 논쟁, 즉 재판이 계속 중일 때 대통령 이 피고인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논란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네. 국민들의 보기에는 그런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부에서 좀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 이런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윤정훈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여당에서 사법부를 항의 방문한다는 게 좀 정치권에서 있었던 제가 봐도 좀 이색적인 풍경이고요. 좀 품격에 맞지 않다. 그리고 정당성도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검찰의 여러 가지 참 무리한 이런 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이런 걸로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난 지금 혐의가 씌워져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그보다 더 많은 혐의가 씌워질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곽규택 대변인께 드릴게요. 한동훈 전 위원장 정무조언그룹에 김경률, 함은경, 신지호, 진중권 등 인사들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친한으로 분류된 장동혁 의원이 이 보도 부인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당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 하면서 이제 과거 진보 세력에 몸담았던 인물들이 뭐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주변에 좀 포진해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곽규택 대변인 당내 이른바 친한동훈과 반 엔티 한동훈 간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국회에 들어와서 경험한 바로는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 친윤 친한이라고 하는 어떤 개파색을 띤 국회의원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고요. 대부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비윤이거나 비한이거나 이렇게 분류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떤 지금 당권 경쟁 레이스가 펼쳐지는 중이니까 그거에 관련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반복적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갈등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 당연히 후보별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갈릴 거고요. 그런 것에서 이제 경쟁하는 구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윤정훈 대변인 남의 당 얘기긴 하지만 카운터 파트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 국힘 내부에서 당권 가지고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당에서 뭐라고 이제 논평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당대회 이렇게 좀 국민들 관심 속에 붐업해서 잘 치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윤종군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낮 동안 많이 더웠던 만큼 고장난 차 서 있는 곳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도 돌발 구간은 곳곳으로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인천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부근, 다시 천안휴게소 일대로 정체입니다. 이후 영남권 김천휴게소 일대로는 작업 여파받아 더디게 지나고요. 더 가서 건천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함안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도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해 제2지선 김해 쪽으로 가락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순천 쪽으로 장성분기점 부근 사고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 3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반대 천안 쪽으로 백양사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찾아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울에선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외교 안보 당국자들이 만났습니다. 푸틴 방북에 맞춰 동북아 정세를 비롯한 현안 협의에 나선 모습은 일종의 견제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중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국도 푸틴과 김정은 회동 결과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푸틴 대통령 방북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관심을 끌었던 장면이 김정은 위원장의 새벽 영접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상 도착 시간을 훌쩍 넘겨서 오늘 새벽에 한 2시쯤이라고 하는데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공항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진한 예우라고 봐야겠죠? 극진한 예우보다는 간절한 예우였다. 간절한 예우요? 왜냐하면 한 단계 더 높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1박 2일 예정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정상적이라면 저녁에 와서 공항에서 환영 영접을 하고 네. 만찬을 하고 보통 이제 환영 행사를 밤에 합니다. 북한은 김일성광장에서 예. 화려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부터 공식 일정으로 이제 들어가서 만났는데 밤 행사, 낮 행사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 비주얼이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최근 10명씩 다 밤에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새벽에 와버리니까 모든 일정이 차질이 빚어진 거죠. 환영식도 이제 김일성광장에 대낮에 했고 공항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서 수행원도 없이 네. 약식으로 영접을 했고 이제 평양 시민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길거리에 환영 인파도 아무도 없었고 원래 환영 인파가 도열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불만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새벽에 온 건 사실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고요. 네. 아무리 지각대장이라 하더라도 회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형식이 다 얼그러진 거죠. 그렇게 됐네요. 일단은 그렇다면 푸틴 대통령은 정상 간 회동에 자주 지각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른바 네. 지각대장. 실제 시간 안 지키는 것도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는 얘기도 이제 공공연히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러시아 정상이 우방국 방문하면서 예산 도착 시간이 많이 늦은 건 의도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의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예. 북한 탄약이 절실하니까. 그런데 늦은 이유가 좀 황당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 야쿠치아 사하공화국의 국내 행사였고 네. 중요 인물 만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민들 만나고 대화하고 경기장 가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극동에서 출발했던 비행기 시간이 거의 11시 다 돼서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기분 나쁘게는 안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중요성이 머릿속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했다면은 김정은 위원장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데 왜 중요성이 생각보다는 이제 화장실 갔다 올 때 갈 때하고 올 때가 달라진 거죠. 이미 사실 그렇다고 보시는 바스토친이 건가요? 지난해 9월 우주기지에서 네. 기본적인 협력 관계, 군사 협력 관계는 다 체결이 됐어요. 근데 이번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치적인 폴리티컬 립 서비스를 해주는 쇼케이스의 성격이 더 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관계를 격상한다, 뭐 최고의 단계다 그러지만 이미 사실 주고받을 건 다 정해진 거고 북한이 줄 거는 탄약밖에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줄 게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번 정상회담은 활용 정점을 찍는 거다. 그렇죠. 그냥 네. 관계의 지속이지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푸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오늘 낮부터 시작됐습니다.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회견에 더해서 함께 산책하고 뭐 공연도 관람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내용들은 나오겠지만요. 차차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러시아 정상을 맞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욕심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워낙 절박하니까 북한산 탄약을 가져가지만 북한산 탄약이 성능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불량품도 많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급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에너지, 석유, 네.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비료나 식용유, 설탕 이런 것들을 주는 거로 파악이 되거든요. 네네. 그럼 대가는 충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욕심이 많거든요. 첨단 우주 항공 기술 정찰해서 네. 그다음에 첨단 무기 기술, 첨단 무기 이런 군사 협력까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이 요구하는 김정은과
근데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첨단 무기 못 주죠. 이건 걸리니까 금방. 그러니까 약간 군사 협력하는 거는 일종의 신용을 내는 겁니까? 막 아주 근본적인 첨단 그 기술은 못 주는 거예요? 첨단 기술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KF-21 전투기 개발하고 있거든요. 보람에. 네. 그게 A4 레이디아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을 미국한테 당연히 줄 줄 알고 요구했는데 미국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모방한테도 안 줍니다. 네. 심지어 중국한테도 러시아가 전투기 엔진 기술도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한테 핵심 기술을 준다? 그건 난센스죠. 그러니까 북한은 기존의 대가에 더해서 이 첨단 무기와 첨단 군사 기술을 원하는데 러시아가 줄 건 사실은 준다고 해도 구형 기술 정도고 정찰위성 같은 경우도 기술적 자문 정도일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제 북한 매체 기사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한 기사입니다.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이런 문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한다. 앞부분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 뜻 뭐 확인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뒷부분은 유엔 같은 그 국제사회의 제재를 그 국면을 함께 타게 하자. 뭐 여기를 위해서 러시아가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게 포함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은 소위 국제 왕따거든요. 그 북한은 핵 개발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았고 네. 아이러니한 게 2017년 12월 유엔 결의 23975까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모든 대북 제재안에 러시아가 동의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본인이 이제 본국이 안보리에 있으니까 거부할 수 있으니까 유엔은 제재를 못 해요. 네. 대신 미국과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립된 두 체제가 쉽게 말하면 고육책으로 협력 관계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러시아는 북한산 탄약과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나 이런 걸 막아주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게 그 내용이죠. 네. 이번에 이제 수행단을 보니까요. 그 당연히 수행단에 포함된 크렘린과 외교 당국자들 외에 국방상, 러시아와 북한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장, 보건상, 운수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역시 어떤 얘기를 서로 두 나라가 나눌 건가가 좀 보이죠? 러시아는 국방부 장관만 간 게 아니라요. 네. 차관도 같이 갔습니다. 아, 차관도요? 그러니까 국방협력이 제일 크다는 거고. 그런데 러시아가 줄 분야는 많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원하는 게 다 주진 않거든요. 신용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교통도 있고 철도도 있고 보건, 우주가 있어요. 우주. 이건 정찰위성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하고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는 석유죠. 원자력은 북한도 핵발전소를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아마 첨단 핵기술은 뭐 이전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원자력 개발 쪽에도 모종의 메시지를 담은 게 이제 원자력 에너지 장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뭐 다양한 분야의 그 측근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협력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참고로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줄 건 많은데 그렇죠. 북한이 줄 거는 별로 없죠. 없어요. 예를 들면 참고로 그동안 계속해서 지난해 바스토친 이후로 관광을 강조했거든요. 네.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을 간다는 거죠.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400명 갔어요. 아, 미미하네요. 없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 네네. 자,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군사 안보 이쪽 사실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두 나라가 얼마나 그렇죠. 군사적으로 밀착하냐. 자,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제 체결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역시 관심 분야 안보인데 그 안보, 군사 이 부분은 어떤 내용 포함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공개 안 하겠죠. 아, 공개는 안 하죠. 지금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예.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안 받고 있다거든요. 이 상황에서 군사협력, 안보협력을 한다는 걸 명시해버리면은 이제 눈에 띄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순화돼 있을 거고요. 네. 이제 자동 개입 이런 건 또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자동 개입은 뭐냐면요. 거의 그거는 불가능한. 예, 원래 불가능한데 우리 언론에서 침수봉대한 거고요. 아, 그래요. 조소, 소련과 북한 간의 냉전기에 네. 쌍방이 침공을 당하면 지체 없이 개입한다거든요. 그런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의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탈냉전기에 러시아가 북한과 자동 개입 조항을 하면 지금 그럼 우리하고 전쟁하는 건데요. 한국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 개입은 예상치 거의 아니었고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하면 일반적인 국가 간의 관계가 세 개가 있어요. 네네. 동반자 관계 제일 평범한 거죠. 그다음에 전략
전략적 동반적 관계 이게 한로 관계입니다. 네. 요 위에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넓힌다는 건데,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포괄적으로 협력할 분야가 없거든요. 북한이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전략 동반적 관계로 격상을 시켰지만 실제는 북한산 탄약과 무기의 일부, 그다음에 러시아의 대가 지불 여기 거의 전부다. 경제 협력이라는 것도 러시아의 대가 지불이네요. 그렇죠. 노동자 파견이라든지 나머지는 사실은 네. 일종의 데코레이션, 이 치장이지 핵심은 군사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오비락이라고 할까요? 한국과 중국이 그 차관급 그 외교하고 안보 그 고위급 예. 대화를 했어요. 딱 요 시기예요. 예. 뭐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중국에서 이제 얘기는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그건 외교적 수사인 것 같고 중국이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일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일정은 우연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푸틴 대통령 방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안보대는 이미 한중일 그랬겠죠. 정상회의 이후부터 예정돼 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중국의 셈법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자기 코가 석자거든요. 국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과 충돌을 피하고 싶고 국제 관계를 관리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도 충돌하면 경제적인 타격이 크니까 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된 것처럼 한중 관계도 관리 모드로 접어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반면에 북한하고 중국은 사이가 지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북한 노동자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핑계로 안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국경이 열렸거든요.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비자 연장이 안 됐으니까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신분일 거예요. 들어갔다 오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안 되거든요. 중국은 들어가라. 북한은 그게 돈이니까 못 들어온다. 들어오면 그만큼 나가야 된다. 네. 중국은 그 결의 위반이다. 냉랭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뭐 한국과 친해졌다기보다는 중국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칙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측 다 예. 양측 다 충돌하니까 양측 다 그 필요성이 있는 거죠. 대화에. 양측 다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네. 이 그림의 또 하나 그림이 뭐냐면 푸틴이 평양에서 오늘 밤에 이제 베트남 가거든요. 네네. 근데 시진핑하고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근데 베트남하고 중국은 사이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 네. 자, 중국 지금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조금 더 가깝고 그럼요. 그렇죠. 러시아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 무게추가 좀 북한의 무게추가 중국에서 약간 러시아로 그 무게 이동이 좀 있다고 할 때 그거를 동북아 정세를 관리하고 싶어하는 중국이 그걸 반길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즐겁진 않죠. 네. 왜냐하면은 북중 관계가 네. 경제적으로 보면 북러 관계 거의 100배입니다. 경제 관계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중국말을 일방적으로 듣지는 않지만 중국이라는 절대적인 버팀목의 영향이 항상 범위 내에 있었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워낙 다급하니까 북한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에너지, 식량, 비료, 기술. 기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건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바스토친이 지난해 9월에 이미 그 현상은 나타났고요. 네네. 그 현상이 이제 이번에 좀 더 이제 확실한 정점을 찍는다 이렇게 봐야죠. 자, 제가 그럼 이런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난해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회동 이후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이제 우리가 단순화시키면 그런 구도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라든지 이런 거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그런 구도가 조금은 뭐 와해까지는 아니어도 더 복잡하게 얽히면서 아주 복잡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한미일 대 북중러는 네. 불가능한 구도입니다. 왜냐하면 냉전기에는 네. 공산권 공급망, 경제권, 자본주의 경제권이 따로 돌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국제 공급망이 하나잖아요. 근데 중국이 국제 공급망이 중심인데 어떻게 한미일과 이
괴리가 되며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 수출을 중국하고 북한에만 합니까? 전 세계에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념적인 세멘트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로는 느슨한 형태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이론적인 거였지 그럼요. 실제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있다. 당장 한일 관계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영향이나 우리 안보적 측면 때문에 한일 네. 협력을 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 취약하죠.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부터 징용 문제까지. 그러니까 한미일 대 북중로는 느슨한 형태의 그림인 거지. 이게 네. 뭐 신냉전으로 간다. 북한이 뭐 북중로 과거 뭐 삼각구도로 간다. 뭐 더 다변화된다. 이거 네, 불가능한 그림입니다. 네. 중국은 중국 길을 가는 거고 러시아는 러시아 길을 가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냉전을 해결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이 보기엔 지금 뭐 괌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어떤 밀착이 어떤 동북아 안보 지형 여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국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셈법은 뭘까요? 미국 셈법은 유럽입니다. 유럽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워낙 밀리니까 네. 바이든 정부가 이제 더 개입하는 정책으로 전환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돌아섰어요. 근데 북한이 여기에 대량의 산약을 또 공급하면 그다음에 최근에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러시아가 가장 원하는 무기거든요.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세일즈 형식으로 자주 그 현장의 모습을 보인 게 사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우크라이나 그런 무기 뜻이었군요. 공급을 막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미국의 관심은 유럽이다. 딱 예, 한마디로 유럽이 더 정의해 큽니다. 주셨는데 예. 제가 관련된 질문이 그래서 유엔 비롯한 다자 안보 협력 기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우회를 넘어선 어떤 대응 방안을 과연 내놓을지 이걸 이제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분쟁 상황 접하고 있는 나토 측에선 추가 군사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아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기존 탄약에 더해서 네. 지금 미국제 무기들 이제 연말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이 지원한 전투기까지 확보하거든요. 네. 지금 하이마스나 이테킴스 같은 단거리 미사일들이 러시아에 타격이 커요. 아.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가 지금 그 시급한데 그걸 북한이 가지고 있거든요. KN-23, 24, 25 요 무기 체계들이거든요. 네네. 600mm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는 저렴하면서도 타격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기들이 가게 되면 또 러시아는 그 또 하나의 칼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유럽도 초미의 관심사예요. 아, 그렇군요. 자, 푸틴 대통령도 이제 방북하기 전에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세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어요. 1949년 김일성 스탈린, 2000년 푸틴 김정일, 지난해 푸틴 김정은 뭐 회담인데 이제 방북은 24년 만이지만 이제 지난해 이제 김정은과 회동한 건데 그러면서 다방면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네 번째 북러 정상간 어떤 만남인데 이거의 파급력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 다방면이 할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러시아는 다방면이 되죠. 네. 산업력이 있으니까. 근데 북한은 줄 게 없거든요. 근데 군사협력밖에 없는데 그 기고문에도 군사협력이란 말은 표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네.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느냐. 1945년 일본 관동군과 항일 빨치산과 소련군이 싸운 일. 46년에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전사한 소련군들의 탑이 해방탑이거든요. 모란봉국이 있거든요. 그 얘기. 그다음에 민감한 얘기를 했어요. 네. 한국전쟁 6.25 때 소련이 지원했다. 이 얘기를 원래 잘 안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본심은 들어있는 거죠. 군사협력의 의지. 거기다 지금 6.25가 들어있는 6월달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6.25 때 왔으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제 체면이 섰겠죠. 그러나 6월에 온 것도 사실은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한국전쟁 6.25 얘기를. 그렇게 보면 노동신문에 나온 거는 다방면의 협력이라고 말은 했지만 다방면을 할 게 없다. 네. 북한산 탄약과 그것도 품질 좋은 것도 아니죠. 러시아의 대가집을 이 정도가 지금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2081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평양에서 개최된 푸틴 대통령 환영 행사에 어린이들까지 동원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독재 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뭐 안타까운 게 그것뿐입니까? 지금 식량가격이 김정은 집권이 최고로 높아요.
아사자들이 그래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많아요? 있고 아사자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다급하기도 하겠어요. 아주 다급하죠. 자, 이 부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그 북한과 한국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막 오물풍선 내리고 우리는 뭐 이거를 다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많이 이러고 있고, 이것의 어떤 그런 강대강 대치가 뭐 변화를 줄 그런 변수라고 볼 수는 없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체제의 일종의 서바이벌 생존 전략이고 네. 이미 전쟁 관계를 선언했기 때문에 GPS 교란, 네. 오물풍선, 그다음에 DMZ 내 군사 활동도 다 그 일환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 관계 선언한 걸 폐기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형태는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안보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출구도 네.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푸틴 대통령은 이제 평양을 떠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으로 향하잖아요. 자, 푸틴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향하는 푸틴 대통령의 주된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고육책입니다. 서방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예. 가는 데가 중국, 북한, 베트남, 뭐 우즈베키스탄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없죠. 지금 딴 데 가면 잡혀요. 국제사법재판소에 지금 고발. 그 몇 나라밖에 못 가는군요, 가죠. 지금. 그러니까 이번 행보가 중국에 의해서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푸틴 대통령, 푸틴 러시아 고립된 러시아의 곤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행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북한 입장에서도 되게 막 큰 이벤트긴 하지만 사실은 주고받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화 내빈일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예. 한마디 사자성어로 표현하시면 외화 내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이런 복잡한 사안을 아주 알기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들려주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희연이는 오늘도 아빠가 누워있는 병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신부전증 투석을 받으러 가던 중 뇌경색으로 쓰러지며 중환자실로 실려간 아빠. 그 이후 아빠의 말투는 어눌해졌고 왼쪽 편마비 증세로 거동도 어려워졌는데요. 낮에는 학교를, 밤에는 아빠를 돌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내신 1등급의 우수한 성적으로 과학고에 입학한 희연이. 하지만 점점 불어나는 학비와 아빠의 병원비에 희연이는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선택했습니다. 속상함과 아쉬움 대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의젓한 소녀. 아빠에게 꼭 명문대 합격증을 선물하고 싶다는 희연이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국적으로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서울, 경기 전역 또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은 올 최고 기온 35.8도, 경주는 무려 37.7도까지의 기온이 치솟아서 6월 폭염이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 33도 내외로 높아서 내일도 좀 더운데요. 특히 중부지방의 폭염은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도 서울, 세종, 대전이 35도, 광주, 대구는 31, 2도로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남부와 제주의 기온은 좀 떨어지고 중부지방은 금요일도 서울 33도로 여전히 덥다가 토요일에 전국이 흐려지면서 30도 이하로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오존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곳곳으로 오존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지금 바깥 활동하시면 오존 농도가 나쁘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내일도 이렇게 더운 중부지방은 오존 농도도 높고 자외선 지수도 높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먼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제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내일 전남권과 일부 경상권으로 점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이어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이 아닌 협잡이라고 비난하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략적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주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월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하고 특별 공급 기회도 확대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치인 0.72명.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위기감,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각 부처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는 오늘부터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한 특집 기획 인터뷰 연속으로 보내드립니다. 국가적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을지 뉴스레터 K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 첫 순서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식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 고령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총력적 비상대응 제재 가동키로 했는데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한다는 건 당연히 노동력도 감소한다는 건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예, 대통령께서도 강조했지만 뭐 국가 소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유일하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과 경제 발전의 유일한 원천이 바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뭐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거, 국가 소멸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 먹고 사는 건데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되는데 사회가 자꾸 쪼그라든다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걸 만들어내도 그것을 나눈 분배 갈등이 심각한데 이게 쪼그라들면 나눌 게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또 노후 세대들, 그 고령자들을 또 부양해야 되니까 그 부담. 그다음에 새로운 부가치를 나눠야 되는데 그게 줄어드는 것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갈등. 사회 통합은 무너지고 네. 국가가 아주 혼란스럽죠. 그 심각한 통합의 위기, 그다음에 성장, 지방의 몰락, 뭐 모든 위기가 사회 갈등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낮은 출생률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이제 결합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혜택,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균형, 압축, 고도 성장을 한 결과이거든요. 자원을 몰아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그림자 빛이다, 그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람들이 그 가정을 갖고 출산을 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자식이 그 옛날엔 자산이고 행복의 근원인데 지금은 부담이 되고 현재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도 불안하고 불확실한데 이것이 뭘까? 과도한 경쟁 압박 아닙니까? 근데 과도한 경쟁 압박은 뭘까?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네. 좋은 삶을 위해서. 그렇다고 보면 노동 분야를 놓고 볼 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낮은 출생률의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지난 16일이죠. 예. 그 고용노동부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일 가정 양립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살 수 없죠. 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또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충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중점을 두다 보면 하나가 소홀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일과 가정이 그래서 아주 균형을 이루고 양립이 가능한 것이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어요. 소득이 부족하다. 뭐 쉬려면 소비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눈치가 보인다.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예, 조직에서. 상사도 눈치 보이고 동료도 내가 일자리를 내가 육아 휴직이라든가 출산 휴가를 갈 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내 권리를 누리려고 할 때 다른 동료가 나 때문에 부담되지 않을까.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이런. 그다음에 그런 눈치가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활용할 때 좀 설계된 제도가 너무 경직돼 있다. 뭐 석 달 이상 써라. 뭐 한 달 이상 써라. 뭐 이런 것들. 예, 예. 자, 그래서 일가정 양립 대책에 육아휴직의 탄력적 이용 이런 다양한 그 개선 방안이 이제 포함됐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소득은 대폭 늘려주고 시간도 늘려줬는데 그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경직돼 있다 그랬는데 네네. 이렇게 늘어난 제도 혜택이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그 수요자 입장에서 근로자들마다 사정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다. 우선 이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할 때 급여를 지금 이제 그 180에서 250으로 네. 확대를 했다. 그건 30% 이상 늘려준 거거든요. 네.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 연간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뭐 육아휴직을 쓴다 그랬을 때 또는 출산휴가를 쓴다 그랬을 때 뭐 지금 개선된 내용을 보면 3번을 나눠서 써가지고 네. 4번을 할 수 있다. 3번을 나눠서 4번을 활용할 수 있다. 1년을 쓴다 그랬을 때. 그런데 그것도 한 달 이상 써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쪼개기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쓰게 되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네. 한 2주?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방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뭐 짧게 써야 되는데 그때도 뭐 한 달을 써야 된다든가 1년을 써야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잠깐 필요할 때 한 2주 안팎으로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다. 네네. 그러면 부부가 하면 2주 하면 4주 한 달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별로 사정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많은 선택지를 자기한테 맞게 쓸 수 있다. 그게 하나고 네네. 저희가 슬로건이 부부가 다 함께 더 많이 더 쉽게 쓰자는 슬로건 그런 기조를 가지고 한 건데 또 하나는 그렇게 해놨지만 이제 눈치를 볼 수가 있는데 신청을 출산휴가를 가고 출산휴가는 되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출산휴가를 갔다 온 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 부담 눈치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통합해서 신청을 출산, 육아. 네. 그 한 달 전에 네.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그 가라 이렇게 해야 되고 답이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 이래서 네.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다음에 시간과 소득은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다양한 메뉴를 골라서 그 하이브리드처럼 할 수 있다 해서 출산휴가, 휴직, 육아기에 임신, 출산,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 모든 것들을 다 섞어서 할 수 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입장에서 눈치 얘기하셨는데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걸 이제 운영을 하려 그러다 보면 좀 부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업이나 사업주 지원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또 하나 중점은 네. 이제 근로자를 위해서는 그렇지만 중소기업들 사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뭐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고 그런데 격차가 더 주로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 말씀 들으면 오늘도 뭐 회의에서 나왔지만 대체 인력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네. 뭐 1년이나 또는 출산휴가 가거나 육아기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능력이 있는 딱 맞는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그게 비용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대체 인력을 쓰는 경우에 현재 80만 원 주는 것을 월 80만 원 주는 것을 이제 120만 원까지 대체 인력 그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동료가 사람을 새로 쓰진 않더라도 동료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가 갈 때 또 남이 해주면 되니까 네, 그런 그 거죠. 개념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그게 바로 좋은 상생과 연대의 직장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료가 갔어. 부담 없이 갔다 와라. 네. 그러면 내가 그 대신 일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저는 신나게 할 것 같아요. 신나게 내가 가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내 권리 보장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또 보장해주고 그걸 우리가 축하해주고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요.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권리 주장할 때 권리를 실현할 때는 자기도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월 우리가 20만 원을 예. 그 동료가 업무를 이렇게 분담해주면 또 지원을 해줍니다. 자, 곽원영 씨가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예. 제가 60대 초반인데요. 60대. 우리 젊을 때만 해도 3년 모아 결혼, 5년 모아 집 등등 인생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대부분 이런 꿈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더 팍팍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저출생의 원인인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뭐 헬조선인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참 옛날에는 좀 여유라는 게 못 살아도 여유는 있었는데 지금 잘 살아도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도한 경쟁 이게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잖아요. 예. 그 옛날에 이제 경쟁이 그렇게 좀 덜 심했다는 거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네. 뭐 사람들이 기본 전제로서 뭐 번듯한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대학교 전부 가고 그다음에 일자리 없으면 또 일자리 구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빨리빨리 그 결혼도 하고 뭐 빨리빨리라고 해봐야 뭐 20대 뭐 이렇게 됐겠지만 지금은 뭐 30대 중후반 돼가지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또 늦게 해도 안 난다. 그러니까요. 이 결국은 일자리를 둘러싼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대부분. 0419님 문자 잠시 소개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은 여성 몫이고 남편은 아내가 뭐하든 신경 안 쓰는 현실이 계속되는 한 저출생 개선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남편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글로벌 경쟁 장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번 질문은 국제로 가봅니다. 한국이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됐습니다.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 제네바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ILO 이사회 의장국 어떤 의미입니까? 예,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전에 아까 저기 네. 아내가 예. 엄마가 그 얘기 잠깐 하고 가실래요? 예, 독박 육아를 하는 한 이게 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정책 기조가 첫 번째가 네. 부모가 다 함께 해야 됩니다. 부모가 다 함께. 그러니까 예. 엄마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쓸 경우에는 많은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더 혜택을 주는 예. 그리고 그 옛날에 6+6 제도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아빠들도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출산 시기에 그 출산 휴가도 그 20일을 주는 거거든요. 네. 20일을 주면 애를 그 처음 낳았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일 때 한 달을 아빠도 애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독박을 없애고 부모가 함께하는 게 이번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21년 만에 이제 ILO 이사회 의장국이 됐다는 건데 이사회가 이제 ILO 그 사무국 우리가 보통 사무총장이 최고 책임자인데 이것을 감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게 이사회인데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는 거죠. 이제 1년 임기인데 3월, 6월, 10월 세 번 이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적으로 그 중요하게 공통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우선 고령화 문제, 네. 그다음에 차별과 격차의 문제, 좋은 일자리 문제, 사회적 대화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노사 정 간에도 의견이 다르고 국가 간에도 뭐 선진국가 뭐 그 좀 소득이 낮은 국가 간에도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사무국인 ILO 사무국이 그 예산과 사업 계획을 편성할 때 이런 각국 간의 이해를 조율을 해서 네. 의제를 설정하고 그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후일담을 들어보면 영국이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경제 규모도 커졌고 뭐 노사관계라든가 갈등 관리 이런 모든 경험들이 있어서 좀 선진국 한국 같은 데서 좀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한국이
한국이 이제 이사회 의장국이 된 만큼 글로벌 그 아까 고령화라든가 차별, 사회적 대화, 좋은 일자리 이런 문제, 기후기, 디지털 전환, 산업 장관 포함해서 주도적이면서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국제적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평가도 하셨는데 노동계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국노총은 의장국이라는 위상과 명예에 부끄러운 수준이 아닌지 돌아보고 노조법 제2, 3조 개정 등 노동권을 바로 세워달라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민주노총은 노동 약자와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말로 도리어 노조를 탄압하는 이중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번에 총회에서 제 연설하면서도 네. 노동조합 기왕에 있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직률이 현재 뭐 10%, 13%니까 나머지는 정치적 목소리도 못 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합의도 못하고 제도적으로는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럴 경우에 저희가 그 미조직 또는 취약 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 창출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더불어서 노동개혁의 핵심 네. 그 목표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게 출발점이 노사법치인데 네. 어느 나라도 폭력 파괴 행위를 하고 특별하게 대접할 것을 요구하고 국내법을 존중하지 않고 하는 나라는 존중받지 못하고 ILO에서도 특별하게 대우받을 걸 요구하지 말고 국내법을 존중하고 폭력 파괴 행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 그게 국제 스탠다드다 이거죠? 그게 스탠다드 아니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동계가 노동 탄압을 했다는데 우리 앵커께서 보시기에 노동 탄압을 뭐 했는데 법을 네. 있는 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노동부에서 하는 일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오늘도 검찰총장이 우리 노동청에 왔어요. 네. 와가지고 중대재해를 유발한 사업장 강력하게 수사 처벌하겠다. 임금 떼먹는 거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겠다. 그다음에 노조를 못하게 지배 개입하는 게 지난번에 어디예요? SPC 계열 예. 그 회장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그죠? 대유인이야 임금체불 그 오너 구속됐죠. 그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이런 거 관련해서 노동부가 지금 범법을 엄정하게 다스리는 게 사장님들 문제잖아요. 네. 그 사장님들은 임금 탄압한다고 안 그러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왕에 과거 정부에서 있는 법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가만 내버려뒀는데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노동 탄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자기들은 사용자는 법을 지키라고 그러고 정부도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법의 적용에 예외가 되고 특수하게 대접해달라? 불법을 저지르겠다? 이런 자기 고백의 다름이 아닌 거죠.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 됐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 점검회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이제 설치되는데 노동조합 울타리 바깥에 있는 분들이 이제 미조직 근로자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장관님이 그 고충도 토로하는 것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노동조합이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연대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뛰어넘어서 공장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약자들도 자기들이 두텁게 보호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뭐 산별노조를 법으로 강제해달라.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사용자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가야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사건건 법으로 해달라는 건 안 되는데 현재 우리가 ILO 기본협약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비준을 했고 네.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을 거기에 맞게 그 결사의 자유라든가 단결권 뭐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또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맥시멈을 쳤어요. 그럼 나머지 87%는 자기들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법으로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결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87%에 해당하는 분들이 네. 노동조합의 혜택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그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네네. 기왕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로 뭐 노조 가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선택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해준다. 그다음에 기왕에 있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 일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또 새로운 뭐 노동법이라든가 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모든 법 이런 것들과 관련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 법을 만드는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때까지 지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를 못 내는 부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애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 날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전국의 6군데의 근로자 이음센터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통적으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게 전부 다 노동자로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전부 노조를 만들게 해달라는 건데 그건 어느 나라도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선택하는 거고 정부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사용자가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무슨 의무를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 이런 방식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고용 형태, 새로운 그다음에 기존의 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조직으로 그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보호를 정부가 하는데 뭘 보호해 주냐? 모든 계약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공정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한 보호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조적으로 단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그런 법률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청취자님 질문 하나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할 질문이 있어요. 2개니까 좀 압축해서요. 4661님이 장관님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연장은 언제 시행되나요? 올해 하반기 시행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둘째 계획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1년 6개월 연장 법안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법안이 지금 저희가 곧바로 그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모성보호 3법이 있는데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금 법 개정안을 내는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예산은 이미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7월부터 그러기 때문에 아기 둘째 낳으셔도 됩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아마 그 부분 해결할 걸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관련되는 거죠. 무엇보다 핵심 추진 과제와 관련된 입법이 중요할 겁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점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 계속 논의했던 게 약자 보호, 노조나 기왕에 있는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께서도 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도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고 이음센터도 만들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뭐 국가 위기 사태를 선포했는데 가장 빨리 모성보호 3법 이게 그 통과돼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다둥이 둘째 셋째 낳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661님 둘째 낳으셔도 된다고 저기 우리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가 준비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 첫 순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퇴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성산대교 일대로 정체 심하고요. 더 가서는 한강대교부터 구리 시계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 천호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반포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잠원부터 서초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청주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김천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입니다. 외관부
부근 1, 2차로에서도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 북대구 부근 4구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그 후로 건천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쪽으로 물군 부근 4구 역시 처리는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장성분기점 부근 4구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저널리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너 시작하기 전에 5823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네. 이정식 장관 이제 인터뷰했는데 40대 후반에 두 아이 키우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대학까지 안 와도 의대 안 나와요. 열심히 일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출생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의대 안 나와도 열심히 일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출생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먼저 우리는 의정 갈등 집단 휴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를 나갔죠. 네, 맞습니다. 이 의협이 집단 휴진을 의사들에게 사실상 강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인데요. 조사관들이 오늘 오전에 의협 사무실에 직접 나가서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다. 이게 공정거래법상으로 위반이 되는 행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협회 구성원에게 휴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겁니다. 이게 넓은 의미의 담합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런 금지 행위를 할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업자 단체는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되고 회장과 같은 관련자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꽤나 처벌이 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된 사례도 있나요? 네, 실제로 2000년에 의학 분업 사태가 있었는데 당시에 의사들 집단 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이 처벌을 실제로 확정을 받았어요. 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건데요. 당시에 대법원이 보기에는 의협이 단체적 구속으로 이 휴업과 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의협이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이 2014년에도 원격 의료 논란으로 인해서 집단 휴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어요. 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이 결국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휴진을 결정했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즉 의협 차원에서 강요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따로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어제 있었던 집단 휴진 병원 풍경은 어땠습니까? 이번에는 좀 일부 동네 병의원도 집단 휴진에 돌입을 하면서 네. 현장에서는 이게 휴진하는지 모르고 병원에 왔다가 이제 허탕을 치는 환자분들도 이제 다소 목격이 됐는데요. 대부분 병원이 집단 휴진에 참여한다고 걸어놓기보다는 뭐 원장님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은 대청소를 한다든지 등등 좀 다른 사정을 이유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휴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냐는 의문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김혜림 에디터 지금 말 듣고 보니까 의도적 휴진인지 아닌지 여부 이렇게 진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변칙적인 휴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정부가 이날 좀 전국 모든 병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또 동네 병원이다 보니까 환자 눈치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요인들이 합쳐져서 좀 이런 변칙적인 휴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본래는 뭐 오전 10시부터 했으면 오전에는 안 하고 오후에만 네. 좀 한다든지 뭐 네, 부분 맞습니다. 휴진이죠. 뭐 그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환자들이 워낙 몰려오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처벌을 무서워해서 진짜 몸이 아파서 병원 쉬었는데 나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 네. 그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네. 그렇다면 동네 병원까지 휴진을 하면 사실 환자들 불편이 크게 가중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가 조금 이야기가 많은데요. 네.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던 의사 선생님이 계속 봐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또 아이마다의 특징도 있고 또 낯설게 느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좀 동네 병원들이 휴진하면서 부모들의 걱정이 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환자들 불만도 더 커질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각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네. 이날 휴진하는 병의원 앞으로는 불매하겠다 이러면서 네, 휴진하는 병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네. 자, 요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 사태 다음 소식 이제 소개해 주세요. 네, 주가와 관련된 소식 들고 왔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정말 떠들썩했는데 시가총액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어요. 뉴욕 증시에서 전장보다 3.51% 상승하면서 시총이 약 4,90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면서 2등이 된 적은 있었는데 MS와 애플 모두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네요. 네. 영어로 하면 at last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1위 자리를 과연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세 기업의 시총 차이가 500억 달러도 채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향후 순위가 얼마든지 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엔비디아가 크게 성장한 건 인공지능 몫이 크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의 흐름을 보면요. 2022년 11월 말에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한 이후에 70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런 상승 속도가 사실 주식시장 최초입니다. 이 1조 달러 시총 클럽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한 건데 MS와 애플 모두 1조에서 3조 달러까지 가는데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성장세가 유지되면은 뭐 엔비디아는 좋겠죠. 네. 근데 일각에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이렇게 부상하는 게 시스코라는 옛날 기업을 좀 연상시킨다. 시스코. 네, 네.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이 시스코가 어떤 기업이냐면 1990년대 후반에 닷컴 버블을 타고 이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 굉장히 활약한 기업인데요. 맞아요. 예. 네, 당시에 그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인터넷을 향한 과도한 투자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시스코의 매출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네. 네. 자, 사실 지금 엔비디아에 엄청난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뭐 AI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다른 빅테크들도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러면서 매출이 급격히 상승한 것인데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AI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판명되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좀 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투자자들이 막 그냥 선뜻 너무 몰린데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네. 얘기 같기도 한데 좀 더 장기적으로 기술력 등을 보고 평가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미래가 밝은 편이죠. 네, 맞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사실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전용 칩 시장에서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큰 건데 시총이 4조 달러를 이제 향해 가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전반적인 발전도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성주 사드 반대 집회장이 철거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게 2017년부터 이어진 정말 긴 싸움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주민들이 사드 반대 집회 천막이 있던 곳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7년여 만입니다. 그 사드 배치 결정은 2016년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었죠. 네, 당시에 이제 반대 집회가 꾸준히 열리면서 그 사드 전자파에 뭐 몸이 튀겨질 것이다. 이게 성주 참회를 오염시킬 것이다. 이런 괴담도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도 굉장히 컸고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어요. 네. 그리고 또 실제 배치 후에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는 일도 빚어졌습니다. 자, 지난해 6월에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결과는 안전하다였습니다. 이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의 0.189%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이 사드가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하면서 사실상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회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드가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반대를 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냐 이런 회의의 목소리도 나오고 네. 또 집회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가중이 되면서 초창기에는 수백 명 정도가 모였던 집회였는데 최근에는 뭐 5명, 많게는 20명 정도 모이고 또 대부분은 외지인 주축의 단체에서 이제 이런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좀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회장에는 각종 시설물도 있을 텐데요. 성주군은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나요?
성주군 같은 경우에도 이 사드 반대 단체에서 그 군 소유 토지에 뭐 무단으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철거하기로 했고 또 사드 반대 단체 등에 7월 12일까지 여기들을 원상복구해달라라는 요청 공문까지 이제 보낸 상황입니다. 또 성주하면 참외잖아요. 그렇죠. 참외 처리되면서 성주 주민들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주민 불편 최소화를 또 최우선으로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사드 반대 단체나 일부 주민들은 천막만 철거했을 뿐이지 집회는 계속 한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또 뭐 단상,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단상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주민들도 있고 네. 또 각종 소음 등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주민들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날씨입니다. 오늘 네. 정말 더웠죠. 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이었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5도, 대구 36도, 광주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경산시의 경우에는 어제 최고 기온이 37도를 기록하면서 사거리에서 그 도로 중앙을 분리하는 분리대가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을 했어요. 네. 네. 최근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이런저런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6월 중순에 이렇게까지 기온이 오르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시카고 기상청의 수석 예보관이 6월 중순에 폭염이 오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기간은 좀 충격적으로 길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좀 잔인한 여름을 대비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이른 폭염 원인이 뭡니까?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기압과 축축한 바람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햇빛이 이제 지표를 달구고 또 온난하고 습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과 습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승온 효과라고 합니다. 승온 효과, 네. 온도를 올려주는 그런 효과라는 그렇습니다. 뜻 같네요. 또 최근엔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폭염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이 폭염도 굉장히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요? 네, 이게 덥다는 것만으로도 뭐 경제적으로 손실이 난다 이렇게 예, 예. 보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국제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가 측정한 바가 있는데요. 만성적인 신체의 어떤 반응들이 있잖아요. 계속 더우면 네. 이런 반응들이 2100년까지 GDP를 최대 17%까지 위축시킬 것이다. GDP 17%까지 네,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더운 것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거를 좀 평가를 한 것이고 네. 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폭염이 더더욱 잔인한 재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 포틀랜드 주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측정한 것인데 이 빈민가의 기온이 51도까지 오를 때 뭐 녹지가 많고 집값이 비싼 교외의 경우에는 37도에 그쳤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그만큼 도시를 더 덥게 만들고 있고 또 이런 빈민가에 이런 구조의 도시가 많은 만큼 네. 좀 전방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가난한 분들은 뭐 여름도 두렵고 겨울도 두려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있죠. 더위도 모두에게 이제 똑같은 더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폭염 시 건강관리 요령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더운 날씨가 내일과 모레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약자분들 외출을 삼가시고 수분 보충 꾸준히 해주시면서 좀 건강한 여름 보내실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쉽게 해설해 드립니다. 법이 든 성배. 법 지식을 잔에 꽉꽉 채워서 알려주신 분이죠.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가득가득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언제든지 박력 있으세요. 그렇게.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 어제 부친에 대한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한 회견이었는데요. 먼저 네네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박세리 씨가 현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박세리 희망재단이 지난해 9월에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는데 송치되면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 새만금 사업청이 이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 첨부된 의향서가 위조되었고 다름 아닌 박준철 씨가 위조하였다는 것이 혐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고소의 주체는 박세리 희망재단이어서 처음엔 저희도 박세리 씨가 직접 나설까 이렇게 관심이 모아졌었잖아요. 근데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네네. 박준철 씨가 관여하는 새만금 사업과 박세리 희망재단은 관계가 없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선을 그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가 경찰이 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황이라 박준철 씨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론을 뒤집으려 위한 강력한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일단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도장을 파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문서 위조죄의 정황을 상당히 짙게 하는 요소입니다. 거기에 어제 박세리 씨 기자회견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사업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준철 씨 입장으로는 딸인 재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이 문서를 작성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대화가 전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박준철 씨가 앞으로 수사를 받고 나아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변명을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참 오래된 사업인데 새만금 사업 이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민간 주도로 축구장 200개가 넘는 1.6 제곱킬로미터 단지를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해양 골프장, 레포트 센터, 요트 빌리지 여기에 국제 골프 학교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새만금 개발청이 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고 이 민간 사업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에 첨부된 의향서의 진위를 그 의향서 작성 주체인 재단에 직접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런데 재단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의향서다 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우리 재단은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도 놀랐을 것이고 재단도 놀랐겠죠. 이 사실을 인지한 재단이 비로소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위조된 인감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도장이 달랐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도장이 똑같이 생겼다면 만약에 위조 여부는 어떻게 판별합니까? 도장이 똑같다고 해도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려낼 수 있어요? 예. 실무상으로는 도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문서 작성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았는지가 큰 쟁점이 되는데 통상 포괄적인 위임을 받는 주체가 당사자의 이익에 반해서 그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문서 작성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초과해서 문서를 작성했다면 역시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을 두고 크게 쟁점이 불거지기 마련인데 이때는 양측 간에 서로 오고 간 대화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볼 것인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대목이 있는지를 가려보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재단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파서 사용한 사안이라 그와 같은 쟁점이 불거질 가능성조차 없는 사안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박세리 씨가 이걸 공개했다는 건 부친이 사용 권한 받지 않고 인감죄다.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인감이 아니니까요. 그죠? 뭐 권한 없이 도장을 팠다. 뭐 이런 건가요? 문서와 도장, 즉 재단이 사용하는 문서나 도장과 이 의향서의 문서, 도장이 확연히 한눈에 봐도 다르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박세리 씨 측, 즉 재단 측이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한 것 자체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인 우리가 관련 진술을 번복해 줄 가능성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위조된 인감이라면 해당 서류는 무효가 되는 거죠? 서류의 유무효와는 관련이 없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면 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죄가 된다고 오인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도 죄가 되는 경우는 공문서와 진단서 두 종류의 문서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사인의 문서의 경우에는 남의 이름을 빌어서 즉 남이 작성한 게 아닌데 내가 마치 남이 작성하는 것처럼 가정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이 사안이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통상 국가기관이 네.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민간 사업자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우선 협상자로 지정해 놓고 이 본계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민간 사업자가 과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다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때는 기존의 우선 협상자 선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취소하면서 그로 인해서 국가기관이 일부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행 보증금을 몰취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새만금 개발청이 우선 협상자 선정 취소를 단행했습니다. 2년 만에 선정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이행 보증금 몰취에 나서면서 60억 원 상당의 이행 보증금이 몰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준철 씨와 이 민간 사업자가 어느 정도로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박준철 씨가 문서 위조 등 죄를 넘어서서 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나 사기죄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기자회견에서 이외에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박세리 씨가 재단 이사회에 고소 의견을 자신이 먼저 냈다. 제가 이사장이고 공과 사는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또 네. 그동안 잘 아는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아버지의 채무 문제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지 묻자 그제야 눈물을 보이면서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계속 채무 문제를 해결해 드렸는데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음 채무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고 심경을 토로했거든요. 어제 전반적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서 직접 박세리 씨가 나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겠다. 둘째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즉 앞으로 박세리를 믿고 아버지와 금전 관계를 체결하려는 자는 주의하라는 공언을 한 것입니다. 셋째는 경고했네요. 그렇죠. 셋째는 이 재단은 이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수익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으니 이 재단을 내세우는 수익사업 관련 계약에 주의하라는 공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사를 박세리 씨가 직접 나서서 전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족이 저한텐 가장 컸으니까 부분하고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 그러니까 좀 듣는 저희도 마음이 좀 그러네요. 네네. 많이 무겁죠. 자, 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박세리 씨의 4층집 네네.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네.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어요. 어제도 직접 해명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다 보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세리 씨 설명에 따르면 네. 현재 경매로 나와 있지는 않다. 올바르게 채무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집을 다 인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애초에 박세리 씨와 박준철 씨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과거에 박준철 씨의 채무로 인해서 이 집이 한때 경매에 나온 적은 있답니다. 그렇지만 박세리 씨가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아버지의 나머지 절반 지분도 인수를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추후 보도된 다른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다시 강제 경매에 나왔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박세리 씨의 신청으로 집행 정지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보도를 의식해서인지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즉 변제를 하면서 결국 이 강제 경매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아까 박세리 씨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선까지 넘어섰다 그랬는데 네. LPGA 미 LPGA 25승에 빛나는 박세리 대단한 선수죠. 예. 네. 그리고 뭐 역사상 그 대단한 이후에 선수죠. 꼭 그 상금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을 좀 벌었을 텐데 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과연 그동안에 박준철 씨가 얼마나 많은 건이나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나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이 부분 질문도 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박세리 씨는 변제한 채무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해 준 대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미국에서만 상금으로 126억 원 정도를 벌었고 여기에 추가 수입까지 고려하면 500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상금 대부분을 아버지 빚 갚는 데 썼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또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을 거의 아버지의 빚 변제에 썼다. 네. 통상 자식이 부모 빚을 변제해 주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그 빚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면 더 이상의 변제는 해주지 않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받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빚을 계속해서 변제해 주었다면 아버지가 왕성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큰 욕심을 내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거치게 되면 당장 빚은 면할 수 있어도 회사의 대표로 취임할 수도 없고 변제를 하지 못하면 주변으로부터 향후 경제활동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아마 딸인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빚을 대신 변제해온 것 아닌가. 아버지가 왕성한 경제활동에 큰 욕심을 내온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장영은 씨는 사무소 위조하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방조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박세리 희망재단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만약 그런 정황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방조의 정황은 고려하지 못할 만큼 이 사업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 내용을 밝혔고 방조 혐의가 있다면 먼저 나서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사기 방조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박세리 씨 외에도 앞서 여러 유명인들의 가족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폭로당하는 소위 비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각자 다른 권리 귀속 주체로서 각자의 빚은 각자에게 귀속합니다. 채권추신법에 따르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타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면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부모가 사망하고 부모에게 많은 빚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상속에 따라서 빚을 상속받기 마련인데 이때는 사망했을 때 빚을 상속받아요. 그렇죠. 상속받습니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모두 상속받으니까 이때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남아있는 재산을 한도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제도를 일컫는데 과거에는 부모에게 빚이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금융감독원과 주민센터를 통해서 부모에게 어떤 예금, 부동산 등 적극재산이 있고 빚은 어떠한 항목에 어느 정도로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 두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뒤에 상속을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상속 포기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시간이 딱 1분 남았는데요. 다른 이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빵 280개를 주문한 손님이 노쇼를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이렇게 노쇼하시는 분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사건 개요 플러스 처벌되는지 여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빵집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빵 280개 주문을 받았다가 연락도 되지 않고 빵도 수령해 가지 않은 사안이 있습니다. 물론 노쇼에 해당하는 지위를 두고 빵집과 손님 간의 의견이 대립되는데 노쇼 자체는 무전 취식으로서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사안에 불과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노쇼가 사실이라면 이때는 노쇼는 실제로 빵을 수령해 가지 않죠. 즉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재산상 이익이 전제되지 않으니 사기죄가 아닌 업무 방해죄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노쇼를 할 의도로 예약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사안이 크면 클수록 수사기관이 수사에 집중하면서 애초에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 더웠죠? 제주에서는 밤부터 첫 장마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시원한 먹거리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윤종신이 부른 노래 팥빙수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